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의 제73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범인을 찾아야 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사진을 누가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이 사람. 김무성 대표 전 비서 구속된 거 아십니까? 횡령인가요? 뇌물? 네, 뇌물. 예, 뇌물수수. 한명숙 대표나 그 전에 야당 의원들 대부분 이런 건으로 잡아가거든요. 그럼 그러면은 바로 그 얘기 나오죠. 누구 보고 줬겠냐? 여기 플러스 마약 사위 이러면 끝난 거죠. 정치 인생이. 뭐라 그러냐면 기자한테 너는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요 기자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문구가 이것이 순간적인 실수냐 아니면 기본 태도가 이러하냐 김무성 대표의. 최근에 민족문제연구소 있잖아요. 이 민족문제연구소를 걸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김무성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통진당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장우 의원 그리고 하태경 의원도 나와가지고 통진당과 유사하다. 흡사하다. 강령이. 민족문제연구소 통진당 종북. 통진당 사태 때를 생각해보면 내부자를 가지고 프레임이 향하는 각도 자체가 내부자 공작을 조심할 때가 됐다. 그러고도 남은 뭔가 하나 나올 수 있겠네. 네, 그러면서 봐라. 이 사람들 결국은 종북이다. 피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북한을 갖다 붙이는 거죠. 친일을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북한이 나와요? 그때는 북한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 북한 정권이. 민족문제연구소가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에요. 다른 데 같으면 이 후원하는 회원과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분리가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민족문제연구소 회원들은 돈도 내고 지역별로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알리는 활동도 하고 그래요. 원래 공작할 때 잘 쓰는 법 하나가 자기들 사람을 그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그런 활동을 하게 하고 나중에 이제 이상한 소리 하게 만드는 그런 짓도 잘하거든요. 최근에 또 이 임명사전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포한다지 않습니까? 왜 새누리당이 반대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친일 임명사전 배포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이 오늘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은 친일 마녀 사전이다. 근데 친일 마녀 딱 떼놓고 보니까 연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디스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날아다닙니까? 마녀분 날아다니는 건데. 14일 날 비행기는 타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임명사전에 들어갔는데, 그때 혈서 쓴 거. 그게 이제 날조라고, 우리가 잘 아는 강용석 의원, 그리고 정미용 씨. 이런 분들이 소송을 했죠. 다 졌어요. 친일 임명사전과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소송이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임명사전에 포함된 임명록 그 자체는 우리나라 법원에서 문제가 없다, 이건. 역사적 자료들을 충분히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거라고 법원 판결을 내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이걸 반대하는 거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법의 판단을 다 받은 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들은 역사 교과서 만들어서 전 국민한테 뿌린다며. 임명사전 좀 뿌린다는데. 그래서 여기서 시비 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배포하지 말고 민족문제연구소 니들 돈으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치고 나왔어요. 그럼 국정교과서도 니들 돈으로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만약에 이렇게 치고 나면 우리가 돈을 모아주면 되잖아요. 문제공사. 그래서 전국에 뿌려. 집집마다 한 권씩 비치. 그건 좀 많네요. 이번 주 토요일 14일에 광화문 일대에서 오후 4시부터 10만 민중 총궐기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월호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국정교과서 사안, 그리고 노동법 개혁 문제, 11개 의제에 대해서 민중들의 요구를 내걸고 모두 모이는 10만 총궐기의 날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오세요. 약 6사람 정도 올 거로. 그리고 오늘 오신 분 말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모두 오세요. 7분으로 늘었고요, 방금.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릉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비타민 엔젤스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유산균을 만들 수 있을까? 세계 1등 원료회사를 찾아 그중 제일 좋은 원료로 유산균을 만들자. 여러 논문과 인체 시험으로 장 건강에 유익함이 입증된 비타민 엔젤스 나눔 유산균. 지금 딴지 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오늘 오실 분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시로 막 영화도 만들어졌다. 막, 대단한 분이다. 막 소개했거든요. 요즘은 이런 상태입니다. 요즘은 뒤에 국회의원들 다 세우고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도스타가 됐어요. 도스타. 도전하는 곳이었어요. 지금 그 비례대표시거든요. 네? 지역구가 없어요. 비례대표.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국회의원 더 하셔야 하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국회의원 안 맞다고 한 번으로 족하다고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셨는데 최근 생각이 좀 바뀌신 거 아닌가요? 요즘은 굉장히 많은 방송에도 나가시고 그리고 이 국정화 이슈의 최전선에서 이렇게 뒤에 최고위원들 이렇게 세워놓고 대표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발언도 하시고 이 정도 인기라면 내가 아니, 사람들은 무슨 일 조금 하고 나면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근데 본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글쎄 지금은 글쎄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글쎄요. 민상 토론이니까 지금은 하여튼 이 싸움에 더 매진해야 될 시기이고요. 자, 그럼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황교안이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황교안 저격수가 됐다고.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황교안 총리가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총리 담화를 통해서 확정고시를 하면서 네. 역시 또 6.25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교과서에. 예. 그리고 또 북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국가 수립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정부 수립으로 되어 있다. 네. 이거는 북은 미화하고 남은 또 낮춰보는 표현 네. 아니냐. 이 얘기. 교과서에 6.25의 책임이 남북한 공동으로 있다. 이런 내용이 정말 교과서에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네. 그런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통과시켜준 건데. 예. 검정을 통과하려면은요. 검정 심의를 받아야 되고요. 검정 심의한 뒤에 심의위원 명단을 이 교과서면 교과서 맨 뒷페이지에다가 20여 명의 명단을 쭉 게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검정을 했다. 연구위원은 누구였고 그 다음에 국사편찬위원회 관련자 명단이 쫙 나와 있고요. 교육부 관련 팀장, 연구사 이렇게 3명 이름이 쫙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파 그린 사람, 무슨 뭐한 사람 또 필진 그리고 이들이 다 해서 합격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뒷페이지 한 페이지 가득 그것만 나와요.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지는 내용에 국가가 대해서? 책임지는 거고 또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장
즉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까지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분이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 검정 업무를 전부 총괄 하는데요. 이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는 좌편향된 교과서 없다. 우편향 내지 우파적 입장에서 이렇게 쓰여진 거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한부 달라고 그래서 다 보내서 청와대에서 열흘간 검토하고 난 교과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정권에서 사실은 임명한 예. 위원장이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네. 우편향이라고 자기들이. 예. 그리고 교과서라는 게 우리 배워봐서 알지만 다 보수적으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교과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수적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부 수정명령을 내려서 한 단어 한 구절까지 다 고치도록 되어 있어요. 수정명령을 내리면 출판사들은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개발하는데 몇 년 걸리죠. 돈이 수억대 돈이 들어가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출판사 책이 찍히면 선택을 못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거 참고서 팔아가지고서 수익을 내서 그래서 몇 년간 투자한 거를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회수해야 수익을 되는데. 내서 네. 이걸 걷어들여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만 이상한 교과서라고 찍히면 이게 학교에 선택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수정명령 내리면 출판사는 바로바로 고칩니다. 이렇게 바로 고치니까 이 필자들은 이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나는 이 분야에 현대사 분야 전문가고 고대사 분야 전문가고 20, 30년, 40, 50년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해온 사람인데 누가 이걸 수정하라고 했는지 명단을 주십시오.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이거 꼭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누가 수정명령을 내린 사람인지 수정심의위원 명단 주십시오. 또 회의록 좀 주십시오. 어떻게 얘기해서 이걸 고치라고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쓴 데는 다 근거가 있고 자료가 있고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해서 쓴 겁니다. 라고 이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제기하면은 이제 소송했다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동안도 물론 패소를 했지만 그렇게 이거 해서 통과가 통과된 거라는 거죠, 이미. 그래, 통과된 거예요. 이미 있는 게. 2년 동안 쓰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도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수정하라고 그러면 출판사들은요 바로바로 수정해요. 그게 교과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김무성 대표부터 90.9% 좌편향의 교과서라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도 6.25 같은 것도 남북한 공동 책임으로 돼 있다.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조목조목 거짓말이에요. 그냥 하나만 거짓말이 아니고 네. 총리가 이야기한 것이 조목조목 거짓말이에요. 그럼 조목조목의 예를 좀더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고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좀 쟁점이 되는 게 건국절 문제도 네. 쟁점이 되고 있어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혼이 비정상화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어디 있죠, 훈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쟁점이 될 거예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걸 교육부에서 9월 23일 날 발표했는데 거기 학습 용어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확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 수립 그게 그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건국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용어가. 건국으로 가기는 건국이라고 너무 반발이 크니까. 하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아니 우리나라는 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법통이에요 이게. 네. 그 나라를 빼앗겨서도 임시정부를 통해서 끝없이 독립운동해서 그때 세운 나라를 48년 8월 15일 날 재건하는 거예요 다시. 네. 그러니까 그때 정부에서 낸 관보에 보면 대한민국 30년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고 끝없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항일하고 저항하고 해서 해방된 뒤에 48년 8월 15일 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거는 그때 임시정부를 재건한다고 돼 있고요. 48년 이후에 그 8차례 헌법 개정을 쭉 해오는 동안에도 3.1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이 빠진 적이 없어요. 헌법 전문에. 네. 지금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48년에 건국된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임시정부와 그 이전의 독립운동은 축소되거나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승만이 당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제가 강점한 것이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무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48년에 건국을 했으니까 그 전에 있는 것은 합법이고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국가가 없는 거죠. 아예 건국을 48년에 하려면. 네, 그 전권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뭐냐면 일제 때 친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근대화 세력이 되고요. 이 사람들이 건국에 참여했잖아요. 친일한 네. 사람들이 건국에 참여했죠.
건국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경험한 일제 그 경험을 가지고 건국에 참여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를- 친일 세력이라고 네. 얘기했던 이 세력들이 일제 때 근대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많은 경험을 쌓은 건국 세력이 되고 네. 앞으로 건국 만약 이런 법을 만들면 건국 훈장을 받고 건국 그 공로를 인정받을 세력이 되는 거고요. 요 세력이 건국해서 산업화 세력과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온 주류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바꿔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건국절에 그 핵심이 있고요. 그걸 용어를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바꿨단 말이에요. 출발 날짜를 그때로 바꾸는 거예요. 네. 그러려고 그 정부 수립, 우리는 별 의미도 없이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온 정부 수립이라는 단어를 문제 삼아서 그걸 이제 국가 수립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걸 바꾸기 위해서 북한은 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했잖냐. 근데 왜 우리는 정부 수립이라고 격하하냐. 이렇게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국가라고 해놓고 우리는 정부라고 하냐. 이 정부라는 용어는 이건 유엔에서도 인정한 거고 당시 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도 재헌의회에서 이거 정부다라고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공식 우표에도 나오고 공식 기념 행사 뭐 로고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행사장에도 그렇게 쓰여 있었고요. 유엔에서도 lawful government 이렇게 government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은 네이션이라고 바꾸고 싶은 건데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죠. 사실이 아닌데 해석을 사실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특히 김구 선생님의 활동을 어떻게 축소시키느냐면요. 뉴라이트 학자들이 쓴 정통 한국사 또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집 이런 데 보면은 실패한 정치인, 건국의 회방꾼, 건국 해방군. 예, 건국의 방관자. 건국 대한민국이 건국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김일성에 노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기술하는 정통 한국사라는 책을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되나? 아니 이승만은 이렇게 막 찬양하고 김구 선생은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역사서를 써도 되나? 이게 용납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다 자기 아버지들이 다 친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절에 뭐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김무성 대표의 부친도 그랬고 현재 새누리당 주요 핵심 정치인들이 아버지들이 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덮고 싶은 거잖아요. 다. 그분이 친일 마녀인가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마녀가 됩니까? 마녀는 누군지 몰라요, 저는.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김일성 헌법 이런 걸 교사형 지도서에 소개하고 있다 또 이렇게 총리가 얘기를 했어요. 김일성 헌법을 그러니까 교과서 갖고 얘기하다 안 되니까 이제 교사형 지도서 참고서 막 이런 걸 끌어들이더라고요. 교사형 지도서에 김일성 헌법 그러니까 뭐 민족의 태양이시며 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소개했다고 이렇게 PPT를 만들었어요. 근데 교사형 지도서를 가지고 그 페이지를 펼쳐보니까 이제 경제 실패 뭐 이런 거 북의 경제 실패나 뭐 그 체제의 문제점 이런 거 설명하면서 교사형 지도서는 교과서보다 2배 정도 두꺼워요. 각종 자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 김일성 헌법 해놓고 그 밑에다가 통일부 자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일부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뭐 그런 게 무슨 여기저기 막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하면 교사는 일단 풍부한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교사형 지도서에다 통일부 자료를 갖다가 복사해서 옮겨놓은 건데 요 말은 빼고 통일부 자료 빼고 교사형 지도서에 김일성 헌법을 넣어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왜곡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당대표, 총리, 부총리, 뭐 그다음에 회절한 역사학자 이 국사편찬위원장을 저는 회절한 역사학자라고 생각하는데 회절한 역사학자의 노추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저는 회절한 역사학자의 노추라고. 무슨 말인가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국정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뭐 총리도 그러고 지난번에 차관도 그러고 뭐 학자로서 차관도 그 학술 행사에 나와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권력 앞에서 그 자리 보전을 위해서 막 자기 소신을 꺾고 회절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자리가 도대체 뭔데? 그 자리라는 것이 잠시 책임을 맡았다 가는 건데 그거 연연해 가지고서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 소신을 꺾고 그리고 학자로서의 그런 양심 같은 걸 저버리고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총수는 계속 이게 그 아버지에 대한 제사, 제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편가르기 하는 거다,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거다. 그런 전략적 사고가 없습니다, 머리에. 아니에요. 근데 네. 제가 이 문제를 쭉 새누리당 의원들 네. 취재를 하면서 들은 가장 충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꽤 중진급 의원인데 얘기를 좀 많이 하다가 근데 왜 그러는 거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저러는 거냐 하니까 딱 그래요. 여기가 아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혼자 가세요. 저는 또 검찰에 기소할 게 남았단 말이에요, 지금. 자,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니까 네. 실제로 그 뒤에 이뤄지는 일들하고 연관지어서 이해가 되는 설명이에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 상당수는 자기 임기 중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대선을 제대로 못 치르잖아요. 비상사태 선포하고 남북의 첫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들으면서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내 대통령의 혼이 발언이 비정상이 되고 있어요, 내 혼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다 웃지만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뒤에 통일준비위원회인가요? 와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제대로 역사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통일 이후에도 사상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지배를 당할 수 있지,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의 역사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그건 새누리당 내부의 중진도 이해가 안 가니까 결국은 이상하다고. 아니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이 하도 취재를 안 하니까 제가 나가본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필드에 나가서 봤더니 김무성 대표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린대요? 그것도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지금 평가는 그렇죠. 제 귀에까지 그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니까 김무성 대표가 지금 거론되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에게 내 꿈은 대선 후보가 되는 거다. 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페인트 모션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어쨌든 그래서 새누리당 내부의 평가가 점점점 급전직하고 있다. 상당수 많은 의원들은 떠나갔다. 그 정도 급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작전이라고 봅니다. 저는 김무성 대표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직접 대놓고 낮추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 다음에 뒤에 가서 크게 세게 뒤통수를 치는데 아주 달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요는 내부에서 급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평가를 할 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새가. 아니 이제 달인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일하는 걸 보면 이번에는요 이 이념 전쟁 프레임을 걸어왔거든요. 네. 전 언론을 동원하니까요. 다, 그리고 다 동원해서 이념 대결 프레임으로 걸어서 손해를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엔 유일하게 이번에는 손해를 많이 보고 그 국정교과서 처음엔 찬성이 많았다가 반대가 훨씬 더 많아졌고 그 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것은 다 나의 공이다. 아니 청수곡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짓말인 것이 계속 너무 그렇죠. 너무 거짓말. 너무 거짓말이니까. 당 대표도 그러고 총리도 그러고 뭐 그 또 교육부라든가 당에서 홍보하는 홍보 매체 만든 것도 그러고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거예요. 그 거짓말이 계속해서 드러났어요. 한 20일간. 네.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늘어나지만 찬성이 37% 밑으로는 거의 안 내려가요. 이 37%는 시멘트처럼 단단해서 이 정부에서 하는 말 또 새누리당에서 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는 37%가 그분들은 직접 뒤져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다못해 기사 검색을 하고 반대편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보질 않아요.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통과시켰잖아요. 네. 어떡합니까 이제? 이제 확정고시를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끝났다라고 되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교과서를 만드는데 초등학교 국정교과서만 해도 33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어요. 교과서를 만드는데 33단계가 있습니까? 그 1년 6개월 동안 거쳐야 될 단계가 33단계가 있어요. 중고등학교는 물론 그보다 적은데요. 그 단계별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일이
1년 내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기 사회교과서 얇은 거 요만한 걸 만드는데 지금 1년 6개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이거보다 훨씬 두꺼운 400페이지 이상 되는 건데 이걸 1년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도 2년 동안 만들었는데 2200개 오류가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이 만들 거예요. 이게 과연 이게 제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지겠는가. 이렇게 졸속으로 이렇게 날림으로 이렇게 부실하게 이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을 계속 점검해야 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지필진은 누군지 집필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지필진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않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필진을 공개하지 않은 적이 없고 검정이든 국정이든 그리고 유신 때 만든 국사교과서도 지필진 8명을 사전에 공개했고 공개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공개하지 않으면 작잠 이상의 책이 되잖아요. 민담이 된 거죠, 민담. 아니 지금 36명의 지필진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어제 75명이 신청했다. 응모했거나 네. 아니면 위촉할 대상까지 합해서 75명입니다. 이래요. 그러면 응모한 사람 몇 명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요. 25명을 응모해서 뽑겠다고 했는데 한 250명 응모한 사람 중에 정말 학문적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25명을 시대별로 상고사,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뭐 근대사, 현대사별로 정말 권위 있는 사람들로 이와 같이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이 교과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올바른 교과서를 이렇게 비밀로 해. 비밀스럽게 이렇게 몰래 할 수가 있습니까? 대표 지필진 2명을 6명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2명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2명 중에 1명만 나오고 1명은 제자들이 만류하니까 아침부터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저녁에 보드카 마시다가 이제 뭐 사고를 쳤지 않습니까? 이 사고 친 거는 본인이 말에 의하면 난 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본인의 언행 때문에 생긴 거지 지필진은 공개했기 때문에 이거 봐라. 이거 앞으로는 공개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논리를 끌고 가는 것도 째째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고요. 어쨌든 공개해야 되거든요. 부총리도 그랬고 국편위원장도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분명히 공개하겠다고 하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다 밝힌 바 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고 군인도 집필에 참여하겠다고 하지. 저도 그거. 군이 국사교과서에 참여한다. 이 얘기. 경제학자 참여하겠다고 하지. 뭐 이러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어떤 전문가가 어떤 학문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쓰겠다는 건지를 얼마나 궁금합니까? 군이 국방부가 국사교과서에 참여하겠다고 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래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세상에 어느 나라 국사교과서 아니 군이 왜 거기를 참여해요? 아니 지금 무신 정권도 아니고 지금 아니 그럼 전쟁 역사를 잘한다고 전쟁 역사를 잘하는 역사학자들이 군에 가서 작전 지시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군이 왜 역사교과서를 참여해서 제작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경제학자가 참여하겠다고 하는 데는 그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 경제학자들이 누구냐면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식민지 사람들이에요. 근대화론. 네. 요거를 바탕으로 역사 교과서를 쓰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을 투입시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지 짐작이 되는데 대통령은 뭐라 그럽니까? 아직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만들어지도 않았는데 무슨 친일 미화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혼이 이상하다 이런 발언을 하면 그 국회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발언했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정말 비정상적인 여기서 혼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와 관련지면 역사혼, 민족혼 이런 것이 되겠는데요. 이런 민족혼, 역사혼이 비정상적인 사람은 친일 매국 활동을 하면서도 당당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다음에 독재체제 하에서 출세주의로 살아가고 이러면서도 무슨 이렇게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비정상이죠. 이런 표현을 들으면 정치인들은 뭐라 코멘트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혼비백산이죠. 혼비백산. 그리고 의원님 지난번에 국장화 저지 문화재에서 자작시 낭송하셨잖아요.
아, 네, 네. 꽃씨를 거두며 그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사안을 바라보면서 느끼신 거를 시로 또 표현하셨어요? 마음이 굉장히 산문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서 시 쓰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이 산문적인 건 어떤 거죠? 마음이 산만해지면서 산문적으로 가지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보다 화를 다스리는 일이 더 어려워서 그때 그 시를 읽은 것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조금 끝나지 전에 않았다.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이제 그만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집필자 선정에 관한 문제를 집필자가 누군지 알아내서 네, 그런 알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편찬 심의위원 또 선정해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누군지 공개하라고 해야 되고요. 진보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교과서 만든다고 했으니까 필진을 봐야지 균형 있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을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본 계획 나와야 되면 그 기본 계획을 세우면 기본 계획도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집필 기준 만들고 또 학습 요소 뽑고 이러는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을 바꾸면 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학문적인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학문적인 검증, 그 다음에 단계별로 초등학교만 해도 한 뭐 대여섯 단계 그 예산 지출이 있어요. 그 예산을 어떤 내역으로 어떻게 쓸 근데 건지. 그걸 쭉 따라가면서 이 사안의 단계별로 계속해서 감시하고 검증하고 할 일이- 내놓으라고 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년 사안이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 출마?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주변에서 얘기하죠. 네, 얘기는 합니다. 최초로 신앙송을 그러면 저 조명 좀 꺼주시고요. 아, 진짜로요? 네. 음악도 있고요. 네, 신앙송 하겠습니다. 꽃씨를 거두며 언제나 먼저 지는 몇 개의 꽃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이슬과 바람에도 서슴없이 잎을 던지는 뒤를 따라 지는 꽃들은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며 사랑한다는 일은 책임지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듬, 화해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일이어야 함을 압니다. 시드는 꽃밭 그늘에서 아이들과 함께 꽃씨를 거두어 주먹에 쥐며 이제 기나긴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삶에서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랑임을 압니다. 꽃에 대한 씨앗의 사랑임을 압니다. 이 시를 그러면은 이 국정화 때문에 지으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데 끝났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네,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를 그러면 이거는 그 국정교과서가 나오는 2017년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싸움이다. 네.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국정교과서가 나온 뒤에는 공수가 바뀝니다. 지금은 저쪽에서 국정화를 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선동하면서 거짓말 퍼레이드를 벌여왔지만 이제 자기들이 책을 만들어 내놓고 나면 90%의 그 좌편향 좌파 교수라고 매도했던 그 교수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99.9%의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했는데 교학사 교과서 같은 0.01%의 교과서가 훌륭한 교과서라고 총리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교과서가 정말 훌륭한 교과서인지 99.9%의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검인정 교과서로 돌아가야 하고 그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자유발행제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교과서 정책이 계속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전 세계 교과서 정책과 선진화로 가는 길, 그 흐름, 그 유엔에서 권고하는 그
그 권고의 내용과 맞는 그런 교과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나오지도 않아야 되지만 나오고 난 뒤에도 바로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온 국민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 이슈를 굉장히 잘 끌어오셨어요. 차분하게 잘 끌어오셨고, 그리고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실 때 보면은 논리정연하잖아요.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데 시인이야. 저는 그런 분이 국회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은 많거든요. 안 나오니까 바로 디스 들어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출마 의지를 결심하셨을 때 다시 모시는 걸로. 집요하시네요. 집요하시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벙커에서 뭘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냐면 벙커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줘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TF는 뭐야? 아니 쟤네들도 TF 만들었길래 우리도. 벙커원 메가 릴레이 특강 국가란 무엇인가 김동춘, 박명림, 천정환, 정윤수, 박해천, 강헌, 한홍구 2015년 11월 16일 개강.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학자를 모셔가지고 70년을 10년 단위로 쪼개요. 그 10년 단위로 쪼개서 7분이 10년씩 그 해당되는 사안의 그 시기 내에서 국정교과서에 들어갈 법한 내용들 다 박살내고 실제 역사가 어떻게 했는지 요거 한번 들으면 국정교과서가 뭐가 문제야 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반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0년을 7명이 합니다. 진짜 재밌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광고 하나 드리고 벙커 홈페이지 신청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몽구 나와주세요. 저는 저 자세 있잖아요. 어거지처럼 자세. 그 사건 취재하러 가거나 촬영할 때 항상 저 자세예요. 약간 불쌍한 자세로 막. 지난주에 방송 나오고 나서 반응이 어땠어요? 반응 너무 뜨거웠어요. 1000명까지만 후원해달라. 그래서 5명이 됐던, 아니, 5,000원이 됐던 만 원이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그 돈으로 마음껏 취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몇 명 모였어요. 그 방송 이후에 추가된 사람이. 한 400명 조금. 오. 1000명까지만 받는데요.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다고. 1000명까지는 받기로 했고, 지난 시간에 진짜 충격적인 게 그 마지막 영상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 후속이에요. 그 가서 촬영한 건 아니고 그냥 어디에서 입수해서 그냥 보여주는 영상.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하렷 경례. 열공!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빠 니들이 공부하는 많은 교과서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른들이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직 저는 어린 나이지만 북한의 미사일보다 핵폭탄보다 더 위력적인 애국자가 되어서 우린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여 북한 공산당을 잡아쓰고 투철한 반공 정신으로. 여러분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어린 역사책에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만든 사람, 6.25 전쟁 때 자신한 피난가고 한강 다리를 끊어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간절한 외침이 지금도 우리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드높았던 나라 사랑과 목숨 걸고 민족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하였던 의지와 빛깔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와 애국공에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담아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공산당을 물리치고 북한과 한노당이 지정해받아 일으킨 것이 제1차 폭동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교육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올바른 역사인식입니다. With this spirit and this mind, let's give all loyalty in suffering war in joy for the love of the country. These are the very words I recited this morning and I started my day as a citizen of this country. On April 16, 2014, the entire country was stricken with grief as hundreds of lives were lost when the ferry Jindo had capsized. With the whole world watching us, we began to swiftly point fingers at the very people we elected into office. Ultimately, who is really to be blamed? I believe that these incidents are a reflection of our increasing carelessness, ignorance, and negligence of the responsibilities we uphold as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나라를 끝까지 공산당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이연사 가슴 깊이 강력하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차세대 훌륭한 횃불이 되겠다고 대한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이연사 힘차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키는 어린이가 되겠다고 우리를 분열시키려는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 이겨나가게 이연사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마지막에 멸공. 아니 모든 그 삼석자들이 다 나와서 처음 인사할 때 멸공? 멸공하고 끝나고 나서로 멸공하고 이게 그러더라고요. 교회 내 보니까 교회. 네. 저건 아동 학대입니다. 하동 학대죠. 예. 사상적으로도 학대하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70년대에 북한은 이렇게 한다면서 보여줬던 그 영상하고 똑같아요. 그 지금 한 30대건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북한은 이렇게 한다며 보여주는 그 영상 봤던 기억도 있으시죠? 거기 보면 그 조그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저 단어만 바뀌는 거죠. 단어가 여기서는 공산당 하는데 거기서는 미제, 앞잡이 뭐 이런 걸로 단어만 바뀌었지. 다 완전 톤까지 똑같아. 하느님은 수령님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예. 남한의 계례도당. 이걸로 단어를 바꿔 나면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거를 2015년에 하고 있네,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매년 이렇게 웅변대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군 출신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실한 거야. 일부 기독교인 거죠. 기독교하고 저게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예전에 어린이날 한번 취재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네. 저거는 UN 아동 권리 협약 위반 사안입니다. UN 사무총장이 우리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분한테 저 영상 보여주면서 이거 UN 아동 권리 협약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으냐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애들은 어른들이 시키니까 했다고 쳐요. 근데 부모님들이 저걸 봤을 거 아니에요. 네. 부모님들이 저걸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우리 애들 잘한다 그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혼이 정상인 분들이죠. 혼이 정상인 분들. 우리 애가 저러고 있으면은 저거 뭐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더군다나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부모 한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거든요. 보고 나서 네. 합창단.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제가 메일하고 네. 답장하고 이제 연락처를 보냈는데. 아니, 부모님이 그러면 그 교회 안 다니고 아이를 빼면 되잖아요. 만약에 저 내용을 보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직접 만나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장이 없어가지고. 나보고 그래. 아니 저기 하던 얘기니까 이거 조금만 읽어볼게요. UN 아동 권리 협약 서론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서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 UN 헌장이 선언한 이상주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 정신 속에서 양육돼야 한다. 이런 게 서론에 있고요. 29조에도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남녀평등,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준비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좋은 내용이네요.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죠. 그렇죠. 저거는 증오로 가르치는 건 기본적으로. 다음에는 목사님을 한번 어떻게 만나봐요. 아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부모님 교회에 찾아가서 부모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이 뒤에 보니까 막 군인 동상들 막 서 있더라고. 네네. 아이들 합창단 군복 막 입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목사님 혹은 부모님. 네. 이걸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럼 목사님은 왜 이런 거를 시키냐고. 부담돼요? 네? 부담돼? 아니요, 그냥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미디어 몽고의 힘입니다. 그럼 가서 이렇게 우두정하게 가가지고 물어봐요, 이렇게. 상대가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저도 그냥 물어봐도 돼요? 네? 그냥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오늘 옷이 굉장히 멋져요. 지난주에 너무 여자친구가 보고 나서 좀 깔끔하게 입고 나가라고 옷 사줬어요. 옷 사줬어. 네, 두 번째 영상은 뭡니까? 제가 한 달 동안 국정화 반대 때 이제 청소년들이 집회하는 거나 행진하는 걸 한 달 동안 따라다녔고. 청소년만? 네네. 딴다든가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내미 나오면 어떡하지?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그 발언 위주로 얼마 똑똑한지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이제 어른들이 좀 부끄러울. 왜 그랬어? 주최고 당사자들. 얼마 전 휴일에 저는 서대문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후 이 사안과 관련해서 깨닫게 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친일은 절대 미화되거나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나이가 생각보다 어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고 또 학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증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은 어떤 단편적 지식의 단절적인 전달만으로는 그 목적을 다할 수 없고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하는 교육의 자유 없이 교사의 자유는 실효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국정역사교과서 도입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또한 교과서 국정제는 헌법의 검열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범인정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과서의 출판권 자체를 국가에서 독점해버리는 제도이므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위헌성을 다룰 수 있습니다. 역사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몇몇의 어른들이 우리의 교과서를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면
배움의 주체인 우리라도 나서서 그것을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색대 피우는 아이를 오냐오냐 한다면 그 아이는 곧 자신의 모든 욕망이 진리라 여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것은 자신의 잘못을 마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국가의 성장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생각됩니다. 다양한 시선에서 다양하게 외치는 목소리와 함께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구겨진 종이를 아무리 필요한들 새 종이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왜 그 종이는 구겨져야만 했을까? 다시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시간들을 왜곡하여 보여준다 한들 무엇이 바뀌나요? 국정교과서는 편향적인 시각을 가져올 것입니다. 교육에 가장 밀접해 있는 우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힘만큼만 딱 그만큼만 목소리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가 아니다. 민주주의 무시하고 추진하는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YB가 평양에서 공연을 하고 다음날 평양 거리에 나갔을 때 전 국민이 알아봤다 했습니다. 하나의 방송만 나갑니다. 시청률이 98%가 넘으니까요. 그런 나라가 진짜 빨갱이 국가입니다.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여러 사관을 인정하자고 우리가 검정교과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전국의 청소년 분들은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내에 사회인이 되어 대한민국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회인이 된 우리는 학창시절에 배운 역사로 그보다 발전된 사회를 이끌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어두운 역사든 밝은 역사든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일하지 마십시오. 국정교과서는 대한민국을 도태시킬 것입니다. 저는 지난 3차 발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말은 학생들의 역사에 관한 스스로의 판단을 내릴 때 지식의 요람을 헤엄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속히 교과서를 이념의 어항으로 만들어놓는 정책을 철회하고 교과서를 학생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지식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이만큼 잘해왔다고 내세우는 것이 아닌 잘못된 것은 되풀이하지 않고 옳은 것은 민족 정신을 이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웁니다.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감사해야 하고 잘못된 것은 비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옳다고 하는 답으로 맞춰진 역사 교과서를 배움으로써 도대체 어떻게 바른 인식을 갖춘 자긍심으로 뭉친 국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리다고 자꾸 무시하는데 어른들이라고 지금 저기 계신 분들처럼 다 생각 있는 어른들이 아니듯이 아이들도 생각이 마냥 어리지만 않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실제 그 뒤에 있는 애들도 다 그 논리를 정연했지만 맨 처음에 했던 친구는 뭐 국회의원이 어디 연설문 써가지고 읽는 거 이상이네요. 잘 논리 구조가 잘 짜인 판결문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줄줄줄줄줄 그 친구가 어느 학교 누군지 알아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이름이 그냥 고등학교. 그건 아니고.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 내용 위주로 이제 발언했던 걸 이제 뽑아서 보여준 거거든요. 대단한데? 그래서 제가 이 학생들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는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해서? 매주 이제 집회하고 뭐 할 때 메일이 오거든요. 와달라고. 우리 하니까 네. 영상 기록을 남겨달라고. 네. 그러니까 그쪽 연락처를 모르고 그들이 지금 미디어 본부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보통 반대거든요, 기자들은. 그렇구나. 근데 저는 저 영상 보면서도 이 혼이 정상적인 분들이 보면 발언 중에 주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주체적으로. 주체 사상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뒤에 틀림없이 누군가 이거 사주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기 딱 좋은. 그런데 보니까 감동적인데 그렇잖아요? 네, 굉장히 인상적이고. 제가 추구하는 영상이 이런 거예요. 하드코어가 아니라. 앞에 길게 얘기했던 친구나 네. 한두 사람 개인적으로 인터뷰 좀 해보죠 그래요. 그런 거 다 물어봤어요. 이미 있어요? 네. 그랬더니 답변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미디어 몽골 아시겠죠? 어디든지 가서 뭐든지 물어봐요. 너무 자세히 묻진 마요. 근데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그 1번 타자 선수 있죠.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궁금해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문구가 너무 완벽해. 그걸 딱딱 맞추는 사람 중에 가장 잘 맞추는 사람은 유시민 전 장관이에요. 이 양반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해요. 진짜 재수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예전 정치인 중에 김금태. 이 말을 시작해서 한 5분 후에 말이 끝나기도 해요. 그 문장이. 그 나중에 그 인터뷰를 풀 때 이렇게 쫙 풀어보면 주어, 수어가 딱 맞아요. 비서가 그럼 그 나하고 관계 없는 거지 말씀드립니다. 너는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어. 안녕하세요. 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님, 우리 신사시장 여기 대표님하고 사진 한번 하시게. 사진 하나 찍어요, 사진. 장사 대박 나는 거예요, 그럼. 예. 가운데 서 있다 할까? 양쪽으로 가운데 다만 여기 가운데로 서시면 안 돼. 뒷모습 나오니까. 앞에 다 타도 앞에서 타도 나오라 그래, 앞에.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예. 한번 하세요. 여기도 대통령실은 신발 있습니까? 분들 이기는 그러시는 분들은 뭐. 어머니. 야, 나오세요. 아이고, 앞에서 나오세요. 와, 냄새. 이건 어디 명주고? 강원도. 그래서 멘트 사주기를 원하네. 사과는 이야기를 원하네. 먼저 들어보세요. 빨리. 나가 이쁘다. 자, 예. 드세요. 야, 나 홍보. 하나 홍보 우유인데.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맛있네요, 진짜 먹어보니까. 이거 한 다 먹고 와. 어머니. 당신하고 인터뷰하러 온 게 아니야.
대표님, 마약 사인 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여기서 물어봐. 한 말씀. 나중에 딴 데 가서 물어보지 왜 여기서. 대표님.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채널 A가 보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언론에 제법 퍼졌는데 네. 평소에 항상 그렇다는 얘기네. 네, 평소에 제가 항상 가서 취재하는 거 보면 분위기가 항상 이래요. 반말로. 네. 불편한 거 얘기하면 왜 그런 걸 물고 그래? 너는 이런 식으로. 네. 아니면 수행원이 막아서 화내고. 네네. 그래서 총선 때는 어떤 모습인지 또 비교해가지고 한번 또 보여주려고. 총선 때는 네, 그런 그래서- 비교 영상이 아직은 없고. 예, 아직 총선 때는 지금 기존 언론에 나오지 않은 영상이 많이 있어요? 꼭 그 보여주고 싶은 영상, 봐야 될만한 영상 위주로 해서 막 하드코어 이런 거 말고 네. 하드코어로 해도 되는데. 네, 그런 거 위주로 많이. 근데 이렇게 어떻게 1년 내내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걸 가서 찍고 있냐 모르겠어요. 거기 가서 찍고 있어. 아무도 없어도 항상.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이제 10년째잖아. 네, 다음 달이면 10년. 벌써 반 찼으니까 이번에 또 반 차고.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고별 방송. 지금까지 미디어 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비타민 엔젤스. 비타민 엥겔스였으면 더 잘 팔렸을 것 같아요. 엥겔스. 그러면 종북 유산균이라고 그래. 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랍니다. 140년 전통의 덴마크 크리스찬 한센에서 가장 좋은 원료 2가지만 모아서 만든 나눔 유산균이라는데 어떻게 나누죠? 왜 나눔 유산균이냐면 여기가 사회적 기업이래요. 그래서 하나 구입하면 하나는 기부한다. 네. 근데 우리 제작진 두 분이 이걸 드셔보셨대요. 아, 그래요? 네, 다음날 확실하답니다. 확실하다는 거는 변이 황금색? 아니, 성공했다는 거죠. 아니, 여기 주장해 보면은 장에 우리 면역 세포 70%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된다. 어쨌든 하나를 사시면 하나는 기부합니다. 자, 그렇고요. 술술 풀리고 드디어 술술 풀리고를 술술 준비할 시점이 왔습니다. 얘네입니다. 얘네. 여기가 술술 풀리고 얘네가 비타민 엔젤스. 술술 풀리고의 특징은 숙취 해소제가 아니라 숙취 예방제래요. 예방제. 먹기 전에 혹은 먹는 중간에 입에 털어 넣어라. 어떻게 광고 문구를 이렇게 써놨는지. 털어 넣어라고 입에. 아니, 그럼 돈 내고 술을 먹는 건데 취하지 않는 거예요? 몸 건강이 유지된답니다. 숙취 때문에 술을 끓이려고 하는 분들은 이걸 먹고 술을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자, 둘 다 마켓에서, 딴지 마켓에서 팝니다. 미친 김 감독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미친 김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사고 3일 후에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그 교감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교사로서 순직하신 것이다. 라고 유가족 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순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교감 선생님의 그 얼굴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우선 교감 선생님, 강민규 교감 선생님이요. 이게 4월 16일 날 식당에서 잡힌. 네. 이건 모습이에요. 세월호, 이건 평상시 모습이신 거고, 세월호 남아있는 CCTV에서 예. 교감 선생님 장면만 추려서. 예,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은 겁니다. 예. 다음 장에 이것도 역시 당시 세월호 CCTV에 잡힌 교감 선생님의 남아있는 모습을 재편집한 거예요. 저녁 때 회식하는 장면에서 예, 여기 청해진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순찰하시는 모습이에요. 단원고의 총책임자였죠, 세월호에서. 예. 학생, 교사 합쳐서 총책임자였으니까. 예. 그리고 아침에 돼서 아침 6시 26분입니다. 예, CCTV 앞에서 CCTV를 유심히 보시고
대화도 나누더라고요. 뭐냐 뭐 이런 대화를 하시나 봐요. CCTV 통해서 선내를 다 볼 수 있다는 걸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시는 모습. 예, 복장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오렌지에 위에 약간 보라색 계열의 옷입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이 사실은 사고가 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인터뷰도 없고 방송에 거의 노출이 안 됐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단원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가장 연장자의 그리고 직위로도 가장 위에 책임자였고 살아서 탈출하셨기 때문에 생존자 대표로 단원고를 대표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인터뷰할 법한데 한 번도 그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그 사고 당일의 동선은 이러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동선을 보면 헬기로 구조되셔갖고 서거차도에 갔다가 그쪽에서 보통 서거차도로 가거나 아니면 다 진도 팽목항으로 가는데 이 서거차도는 보통 헬기에 의해서 가거든요. 가시면 거기 갔다가 생존자들과 함께 보통 이 진도 팽목항으로 직접 거기서 같이 모아서 옮기거든요. 구조선들이. 근데 교감 선생님만 다른 동선을 갔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까지 보도해서 어선 선장님한테 부탁해서 배를 타고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지켜본 후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생존자들과 여기서 동선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서거차도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교감 선생님이고 가장 먼저 구출된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위치상.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이 배에 남아 있으니까 다른 생존자들은 다 팽목항으로 갔지만 교감 선생님은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세요. 예, 구조 현장을 지켜보려고. 네, 지켜보려고. 예,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자였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은 어떻게 됐는지 당시 뉴스 보도는 정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를 구출했다가 다시 가십니다. 다시. 근데 이제 이때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로는 여기 계시다가 여기 있는 어선 선장에 부탁을 해서 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팽목항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김 감독이 오늘 발견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사실 서거차도에 제가 갔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가서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날 오전에 그 시간대에 그 배가 나간 적이 없대요. 그날 그 교감 선생님을 싣고 갔다는 선장님을 만나려고. 네, 만나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때 서거차도에서 사고 현장으로 나갈 어선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한 척도 없다. 한 척도 오전에 없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데도. 자,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남긴 것 중에 언론에 초반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 단원고의 그 칠판에 상황 일지 같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교감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8시 50분에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첫 전화입니다. 네. 배가 이상하다고 하시고 배가 이상하다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8시 55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이때 갑자기 좌연 쪽으로 기움 그리고 침수가 발생했다. 시간대로 정부 발표 시간대를 보면 8시 50분이면 배가 회전을 시작한 때예요. 회전을 시작한 때고 55분이면 배가 넘어간 거죠. 사실은. 근데 초반이에요, 다. 8시 48분이 이제 배가 넘어가기 시작한, 배가 돌기 시작하는. 48분 30초부터 이제 정부 발표는 그랬죠. 정부 발표는 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배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 직후, 몇십 초 후에 전화. 그리고 배가 한참 돌아갈 때 또 전화.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조사를 하면서 의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갑자기 좌연으로 기움 이런 정보가 8시 55분에 왔잖아요. 첫 전화 후에 두 번째 전화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좌연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사람이 날아가서 바다에 빠질 정도의 빠르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두 번째 전화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데 진짜로 배가 좌연으로 확 기울면서 바다에 빠지고 애가 옆 복도를 통과해서 다음 방에 부딪혀서 피가 날 정도의 상황은 교감 선생님은 첫 번째 전화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에서는 배가 이상하다는 회전을 하면서 배가 확 넘어가면서 사람이 다치기 이전에 이미 배가 이상했다라는 전화를 하신 거죠. 이 배가 8시 50분의 전화는 8시 50분에 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배가 이상했던 것을 그렇죠. 8시 50분에 전화하며 알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배가 이상했던 상황 그 이전이야 아니었냐.
그런 의문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교감 선생님의 위치나 다음 장에서 보여드렸는데 위치나 봐서 교감 선생님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동선은 로비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맨 위층에 머무셨는데 로얄실에 머무시다가 그 밑에 단원고 그 밑에 로비까지인데 여기서 침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배가 막 지금 돌았어요. 근데 8시 50분에 이미 침수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 언론에 보도됐던 해경이 배에 도착했을 때도 배 왼쪽 난간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때가 9시 반이거든요. 해경이 도착할 때가. 그럼 이거 8시 55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침수가 발생했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떠오르시는 게 또 하나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다뤘는데 그 선사에 그러니까 이 배 소유 회사 청해진에 침수가 발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우선 이 상황을 이제 간추리고 그 총수님이 말씀하시던 페이지로 가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부 발표랑 비교했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그래요. 정부 발표대로 보면 8시 48분 30초에 조타수가 그 경에 변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핸들을 틀었고. 예, 틀었고 그리고 8시 49분경 요 사이에 과도한 기울기가 발생했다. 사람이 날아가고 이런 일이 요때 발생했다라는 건데 교감 선생님은 8시 50분에 단지 배가 이상하다. 이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갑자기 기울어짐 이전에 배가 이미 이상했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감 선생님 보고만 보면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진짜 사고가 발생한 거지 정부 발표가의 사고 시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교감 선생님의 보고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청해진 해운의 상무 김 상무가 그 사고 내용을 보고를 유선으로 받고 본인이 메모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 이거는 저희가 7시 10분 때 뭔가 물체가 부딪힌 것 같다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기에는 시간대가 없나요? 여기는 시간대가 없어요. 네. 충격이 있었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 접수. 예. 이 시간대면 사실은 그 교감 선생님이 침수를 알게 된 시간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거죠. 아니 5분 전이니까 훨씬 빠르죠. 사실 그 시간대. 예, 그렇죠. 침수가 이미 8시 50분에는 발생했다라고 여기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들고 김 감독이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또. 예. 현직 선장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제가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 메모를 보여드리니까요. 진짜 이렇게 동작까지 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그대로인데요. 8시 50분에 선원들이 선사에 침수 보고를 했다면 배가 회전하기, 그러니까 변침하기 훨씬 전에 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수 보고를 할 정도라면 배에서는 이미 배에 물이 조금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바닥에.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장이나 주변 상급자한테 알려갖고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선사에 알리자 가지고 판단까지 마친 다음에 보통 선사에 보고를 했을 거지. 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전화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8시 50분에 보고할 거면 물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찼다는 거죠. 예, 이미 물이 그러면 들어오고 있었네라고 선장님은 이렇게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침수를 선원이 아닌 교감 선생님 8시 50분에 알았다는 거. 네. 또 다른 증거가 또 보강 증거가 나왔는데요. 문제 1, 2, 3정이 와갖고 이 기관실 선원들 구하고 그다음 조타실 선원들 구하잖아요. 자기가 호루라기를 불어갖고 이렇게 같이 구조된 부부가 있으셨어요. 일반인 선원이 아닌. 여기는 아내분인데 저희들이 실명을 안 밝히고 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진술조서에 썼는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회전하기 전에 변침하기 이전에 자기가 이제 일반 승객 식사란 방송을 듣고 8시 조금 넘어서 8시 한 16분 15분 이때 듣고 식당에 갔는데 어제와 다르게 배가 휘청휘청하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미 회전하기도 전에 배가 이상했다는 얘기를. 그리고 8시 50분에 갑판에 나가 여기도 일치하죠. 3발짝 정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배가 기움. 그래서 나가 떨어져 허리를 다치셨다고. 이상하게 정부 발표는 48분부터 49분 사이에 배가 사고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술서 보면 다들 50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늦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이때 같이 구조되고 나서 이 1, 2, 3장 안에서 물었나 봐요. 남편분이 구조된 이 선원한테 기관실에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지 쓰려고 올라가던 참에 기관실에 물이 찼다. 배가 넘어진 다음에 일지를 쓰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지를 쓰려고 했다는 얘기는 배가 사고가 나기 전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고가 난 이후에 물이 찼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전에 물이 찬 거 아니냐. 물이 차니까 배가 휘청휘청하고 그러는 거죠. 사고의 징후가 되는 물이 혹시 그 이전에 차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단서들을 보다가 이제 기관실은 배 위치 중에 어디 가장 아래쪽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김 감독이 이제 당시 첫날 보도들을 다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잊어버렸는데 첫날 얘기가 다 침수 신고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8시 55분 OBS 8시 55분이니까 5분 후에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 한 명이 아니라 많이 탔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신고들이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가 왔어요. 네, 물 새고 있다 신고. 배가 넘어졌다고 신고하지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건 물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네. 그야말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8시 55분에 했다는 기록이 당시 첫날 보도에 있어요. 네. 아니 워낙 많아갖고요. 제가 간추렸는데 보통 두 분야인데 55분 그리고 58분쯤이 많아요. 그래서 침수에서 신고 줬어요. 이쪽은 보면 경향연합, 서울신문 보면 한모 씨라고 서울신문에도 어떤 한모 씨 신고자가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신문에 그분도 침수 신고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초반에 물 새고 있다고 신고했다. 해경 공문서에조차 여기 신고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며 신고한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9시 2분 목포해경 작성 그리고 발송 문서 뭐 이렇게 갖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도 침수 신고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신고 녹취록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 팀이 같이 검토했는데 침수위가 없어요. 다시 검토한 당시의 신고 녹취록에는 없어요. 녹취록에는 근데 공문서 언론에는 침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침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 거예요. 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사고 당일날이에요. 오늘 오전 8시 5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시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물 샌다는 거죠, 물.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사고 첫날 정말 좋은 분석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좋은 분석을 내주셨거든요.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에 뭐라고 했는가? 전복 사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선박이 기울어지든 또는 갑자기 턴을 하든 그 과정에서 파도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보건성이라고 하는 원래 똑바로 오뚜기처럼 설려고 하는 그런 성능이 부족했을 때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보통 이런 보건 문제에 의한 전복 사고는 설계 잘못이거든요. 근데 오랜 기간 운항을 해왔고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또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침수 사고입니다. 외부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빙심을 잃고 보건 성능이 줄어들면서 전복하는 이런 이제 그 사고입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전복으로 침몰을 했으니까 뭔가 봤을 때는 침수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침수가 왜 생겼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침수가 이제 생기려면은 어딘가 구멍이 생겼겠죠. 그래서 구멍이 생기는 그러면 이유가 뭐겠는가? 아까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암소를 포함한 어딘가에 그 큰 충격력으로 부딪히면 구멍이 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침수가 일어나고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생각보다 좀 침몰이 굉장히 빨랐고요. 빠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게 빨랐다는 거는 이 파공된 부분, 그러니까 배 옆에 뚫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선박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그랬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조금 더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국정원이 해양 전문가들을 인터뷰 못하게 한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구멍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7시 10분 뭔가 배 앞부분 왼쪽 편에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CCTV 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왼쪽 앞을 바라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난간이 찌그러져 있고 그랬던. 찌그러져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쪽에 무슨 어떤 파공이 있고 그것이 이 배에 물을 차게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침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가면서 보면 이 설명을 못 해내고 있는데, 명쾌하게 정부도 뭐냐면 왜 이렇게 빨리 배가 가라앉아 버렸는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렇게 녹취록 보면 7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다 버티리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1시간도 못 버티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사실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호엽 기자가 가져준 의문. 그러면 교감은 5분 만에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물 새는데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위치상.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배가 사고가 났잖아. 그러면 이쪽 몇백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어른으로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왜 이러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배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원에게 물었을 가능성. 근데 김 감독이 실제 저것도 찾아냈어요. 화면 중에. 이 화면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양 사무장이라고 계시는데, 제복을 입고 있는. 이분이 보면 사고가 나고 이 조타실도 그렇고 밑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분을 만났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맨 위층에 계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위층에 계시다가 거기 바로 밑에 계시다가 층으로 내려왔는데, 맨 밑에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온 로비까지 내려오셨는데, 이때 양 사무장이 가다가 마주친 게 혹시 아닌가. 아까 그 선원들과 같이 구조됐던 그 케이스처럼 선원에게 들었던 게 아닌가. 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이 사무장님은 승객들을 상대하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고 당일날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 아마 이분도 당연히 스튜어디스들도 기장의 그 지시를 받는 것처럼 배가 이렇게 됐으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는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게 아니면 로비까지 내려가셨다면 여기 CCTV가 그 당시에도 켜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했다면 이때 다 볼 수 있었어요. 아래층에 물이 차는 상황들을.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는 가능성이 없죠. 근데 저는 이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들었을 가능성이. 배가 이렇게 확 넘어갔는데 빨리 뛰어내려가서 내가 CCTV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지 하기보다는 사실은 빨리 배에 관련된 사람들, 사무장이나 선원들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묻는 게 사실 상식적이니까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 들었을 것이다. 혹은 그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새고 있는 그런 CCTV를 봤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들었을 거거든요. 지금 어디에 아까처럼 물이 차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물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정보가 이 세월호 사건의 이 진실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셨을 가능성이 높죠. 일반인들은 자기 살기 바빴겠지만 도정 교감 선생님은 본인이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솔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유가 뭔지 알아내서 빨리 대처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침수 사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일날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사고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감 선생님의 동선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서거차도 갔다가 어선 타고 갔다 이거였는데, 진도로 돌아갔다, 배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자필 조서에 본인의 동선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던데요. 본인이 자필로 조서를 작성하셨어요. 왼쪽 보이는 화면. 빨간색이 조서 내용이고 단원고 상황판이고요. 식사 마치고 8시 30분경, 위치가 저 정도인데 맹골수도 막 입구입니다. 8시 30분경 방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샤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커브를 도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커브를 돈 다음에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샤워실에서 속옷을 입는데 많이라고 쓰셨는데 많이 기울어짐을 느꼈다.
그래서 간신히 화장실 나와 걷어주는데 서 있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아직 돌기 직전입니다. 이 얘기들이. 그래서 서 있기가 불가능해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꺼낸 거죠.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때 스마트폰을 들고 카톡을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침착하게 해라라고 보내고 요때 시간이 딱 일치해요. 학교에 전화한 시간하고. 근데 이게 정확한 기획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서는 사고가 나고 그 당일 그 다음 날 그 사이에 작성된 거거든요. 바로 작성된 거예요. 생생한 기억에 의해서. 4월 16일 오후. 예. 바로 그날. 예. 정확히 시간이 맞는다고 해서 제가 이 순서를 띄운 거예요. 그리고서 보면 자필 조서에 보면 여기서 8시 50분에 이제 카톡하고 전화를 하셨겠죠. 배가 이상하다. 정부는 8시 48분 30초경에 배가 돌기 시작해서 49분경에 배가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전까지 절대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요. 정부는. 근데 배가 이상하다고도 계속 느꼈지만 그러니까 김 감독이 의심하는 것은 배가 사고가 난 것은 49분이 아니라 50분 이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시간보다 좀 늦다 뒤에 사고 시간이 앞당겨져서 발표됐다.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샤워를 시작하고 샤워실에서 나와서 눕기 전 요 사이에 이미 그러니까 회전도 하기 직전에 배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그래서 탈출해서 로비로 그리고서 바로 5분 후에 전화가 갑자기 좌연으로 기움 침수 발생인데 이 갑자기 좌연으로 기워서 사람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하는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침대에서 첫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에 결국은 사람이 날아가는 이 사건은 두 번째 요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뒤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뒤라는 얘기로 봐야 된다 이거죠. 정부가 발표한 이 획 배가 돌았다. 48분부터 돌아서 50분에 배가 사고가 나서 넘어졌다. 네. 이거보다 그 뒤에 발생했다고 김 감독은 이 근거를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보고 있지 않으면 네. 몇 분 정도의 오차는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8시 50분을 본인이 자필조서 이렇게 써놓으신 왜 그렇게 쓸 수 있냐면 그리고 카톡도 시간은 남아있고 그렇죠. 카톡과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리고 조서에 쓴 거죠. 본인의 카톡 시간과 통화 시간을 보며. 근데 카톡하고 전화를 했던 50분 때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미 사람이 날아가고 배가 넘어져 있어야 될 시간대거든요. 네,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될 시간. 근데 그때 배가 이상하다 정도와 네. 침착하라 정도의 카톡밖에 안 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8시 50분 전화에 갑자기 좌연으로 기움을 이때 얘기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배 사고 시간이 좀 당겨진 게 아닌가. 1분 전후로.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른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 시간과 관련해서. 근데 오늘은 어쨌든, 그 배가 그 이전에 이상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사고 직후에 침수 사실을 교감 선생님이 알았다. 사고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고 구조대 시간을 보면, 이 단원고 상황표를 보면, 강민규 교감 구조 중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10시로 나와서 제가 10시 영상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본인 자필 조서에 보니까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위로 난 출입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로비에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매달려 마지막 시도 이런 걸 보고 10시를 제가 영상을 가서 위쪽 문들을 5층 가갖고 위쪽 문들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봤어요.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찍힌 화면인데 네, 복장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캡처한 거예요. 네, 사실 동영상인데 이 장면, 헬기가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예, 512 헬기가 여기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원래 헬기 올라타신 예, 장면이죠. 위에 호이스트라고 그러나요? 위에 바구니 같은 거 타시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복장 다 그리고 머리 이게 다 일치하셨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맨발이셨어요. 아마 미끄러우셔갖고 여기 올라오실 때 신발이 벗고 여기 벽을 올라오신 다음에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거차도의 증언과 딱 일치하는데 서거차도의 주민이 저기 교감 선생님이 맨발이셨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하고도 딱 일치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거차도 가서 거기서 일반 어선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근데 김 감독이 서거차도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일날 오전에 사고 현장으로 날아간 어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교감 선생님이 서거차도에 가시고 나서 다시 그 서거차도에 들어갔다 나온 배가 하나 있는데 유일한 배가 진도 아리랑이라는 관공선입니다. 이 배의 특징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일단 관공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배예요. 국가의 배죠. 그러다 보니까 경광등
파란색, 빨간색 이게 경찰차 위에 보면 이자수 깜빡이는 거. 그런 거. 이게 장착돼 있고 여기 보면 청색 유니폼 입은 거 보시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 세 번째 사진 났는데 이게 아마 약간 선장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이 아닌가 싶은데 제복 입은 사람. 어쨌든 이 배는 예. 관공선이고 네. 이 관공선 왜 관공선을 타는 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일반 어선이라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타고 나오신 건 관공선을 탔고 그래서 이 배가 유일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배를 탔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김경덕이. 네. 이거밖에 없다. 배를 탈 길은. 그래서 이 관공선을 제가 추적했어요. 네. CN 235기로 해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 관공선이 쭉 오다가 10시 58분경에 오다가 갑자기 이 세월호 밑에 세월호 보이시죠? 세월호 쪽으로 가서 그 구조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턴을 하더니 급격히 1, 2, 3정으로 가더라고요. 그 문제의 1, 2, 3정. 이 관공선은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이 1, 2, 3 함정 해경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갔다. 네. 예. 요 노란 박스에 보시면 저 뒤쪽이 좀 긴 배가 1, 2, 3정이고요. 그 앞쪽이 일반 어선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 2, 3정에서 구조돼 갖고 보트로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 모아놨다가 일반 어선으로 태워서 지금 팽목항으로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국감에서도 굉장히 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이때 선원 5명을 남겨놓습니다. 이 세월호 선원 5명만. 그 해경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구출한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지목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는 기관실로 처음으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조타실로 가고. 이미 우리는 해경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해경의 해명은 선원인지 모르고 구출했고 네. 그 사람을 이제 구출했으니까 이제 팽목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들 다 보내는데 선원들만 안 보내요. 네. 선원들만 안 보냈는데 그때도 역시 선원인 줄 모르고 안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네. 자기들이 일반인들이 남고 싶어 해서 남겼다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이죠. 그 뒤로 면밀히 영상을 보다 보니까 결국 1, 2, 3정 갑판에서 교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1, 2, 3정입니다. 여기 보이죠? 오렌지색의 보라색 선생님 일어나시고 계십니다. 위에 헬기가 써 있었는데 이걸 잠깐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좀 뒷시간에 보면 보이세요? 위를 잠시 올려보시다가 헬기인데 옆에 감도가 나와서 교감 선생님이 일반 어선에 타고 있다가 팽목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관공선을 타고 가서 1, 2, 3정에 탔다가 그리고 35명과 함께 팽목항으로 돌아온 겁니다. 예. 네. 저는 이 상황은 유추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고 현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애들 어떻게 구출되고 있는지 같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면 선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원들이 어딘지 확인했더니 1, 2, 3정에 타고 있더라 선원들이. 그래서 나도 그러면 1, 2, 3정에 가가지고 선원들도 만나고 이 배가 구조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틀린데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공성이 와서 곧바로 1, 2, 3정에 주는 거 보면 그때 그 교신록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선원들을 모으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이 선원들 5명은 곧바로 육지에 가자마자 버스에 태워져서 목포 해경으로 곧바로 이송되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같이 가게 된다고요. 그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공선이 이건 하나의 약간 가능성인데 교감 선생님을 말하자면 이 관공선이 가서 교감 선생님은 1, 2, 3정으로 오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결국 교감 선생님을 어떤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1, 2, 3정에 데려왔다가 P1, 2, 3정으로 P120정으로 옮긴 다음에 팽목항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언론에 절대 이제 차단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선원들과 함께 거기서 곧바로 목포 해경으로 언론의 접촉을 끊은 상태에서 목포 해경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이 가능성도 있다. 저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 교감 선생님이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론 접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경 쪽에서 생각했다면 다만 이 경우에 이상한 것은 왜 관공선이라고 말 안 하고 왜 P1, 2, 3정이 계속 있었다고 말 안 하고 왜 선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는가 해경이. 이건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예, 1, 2, 3호 이후에 교감 선생님의 행적은 어떻게 되나요? 아, 1, 2, 3정에서 그 선원들 5명과 교감 선생님을 남겨뒀다가 예. P120정이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규모 작은 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P123정에서 그 선원들 5명 교감선생을 태운 다음에 그 배가 팽목항으로 갑니다. 진도 팽목항. 간 다음에 거기서 항구에서 내려서 곧바로 버스에 싣고 거기서 이제 목포해경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병원인가 들려서 거기서 이준석 성장, 뭐 박한결 항해사를 태우고 그 상황에서 교감선생 거기서 내려주지 않고 곧바로 목포해경으로 가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다른 생존자들하고는 다르게 교감 선생님은 선원들과 함께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던 대상이에요. 네. 선원들은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 해경이 다른 승객들과 분리를 해서 따로 빨리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교감 선생님은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의 인솔자이고 오히려 구조된 학생들이 현장에 그 팽목항에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 가서 위로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그 점도 좀 이상합니다. 저도 그 점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피해자거든요. 감독님 의심대로 하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첫날에 교감 선생님이 이 단원고 상황판에 단원고에 많은 기자들, 방송 이런 언론인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침수 얘기라든가 단원고 상황판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떤 침수 상황이냐, 어디에 물이 새고 있냐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결국 여기로 와서 곧바로 그 목포해경에 가는 통에 기자들은 언론은 교감 선생님과 접촉을 못하게 됐죠.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 저는 절반만. 교감 선생님도 거기 돌아가고 싶을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돌아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김 감독이 얘기한 대로 언론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뒷부분은 저도 동의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강구감님 조서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감독은 조서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조서를 구해서 자필 조서는 이겁니다. 두 가지를 남겨서 하나는 자필로 조서를 썼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또 하나는 자필 조서를 보고 해경에서 그 해경 조서를 남긴 거예요. 진술서. 하나는 진술서, 하나는 조서.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자필 조서가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요. 진술서 쓰면요, 맨 마지막에 날짜 쓰고 자기 이름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자필 조서는 그냥 끝나버려요. 탈출해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보통 뒤가 이어지면 뒷장 계속이라는 이 말을 써놓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조서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탈출하라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자필 진술서를 남겼다면 이 뒤에 내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이름 쓰고 지장 찍거나 도장 찍고 그래서 이 조서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거라는 기록을 남기잖아요. 경찰의 이제 관행이나 서로 양식이나 모르니까. 네, 제가 가서 조사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필 진술서라는 것도 일정 정도의 공문서 양식을 띄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 쓰라고 그랬을 거고 그러면은 자기 인적사항 쓰고 시간 순서대로 쭉 개조식을 순서대로 쓰던 쭉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끝 아니면 끝이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거,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지장을 찍든. 근데 지금 뒤가 하나도 없어요. 그 탈출하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뒤가 어디 갔는지 소재불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필 진술서라는 것 자체가 일정도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형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앞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게 어디 갔는가에 대한 걸 찾아야 되고 그거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진술서를 받은 사람한테 뒷부분이 어디 있냐. 자,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필 이 진술서보다 더 이상한 게 이 참고인 조서.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수사관이 적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다 쓴 다음에 이제 이 지장을 찍잖아요. 지장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형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쓴 거, 간략하게 진술조서를 쓴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경찰이 맞은편에 앉고 컴퓨터 앞에 앉고 그다음에 참고인 여기 앉아가지고 많이 해봤잖아요. 앉아가지고 뭐라고 적어요. 말하는 대로 적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그걸 나보고 확인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거 맞죠? 읽어보라고 그러죠. 네,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촬영도 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칸칸이 간이를 찍죠.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확인하면 제출하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경찰이 작성한 조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도 이상하고 다른 조서도 봤는데 원래 하나만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쓴 다음에 반을 접은 다음에 계속 공문서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 찍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간인을 그러니까 반은 위 뒷장에 남고 반은 여기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 있는 상태가 지금 2개씩 남아 있어요. 도장이 같은 자리 2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같은 자리 겹치기도 해, 이렇게. 예. 다른 조서는 다 하나씩 남아 있는데 이 2개씩 남아 있는 거 그리고 2개씩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위에 흔적도 있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신비한데 왜냐하면 올라올 수가 없는 게 반을 이렇게 찍기 때문에 얘는 항상 반이에요.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위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 복잡한 하여튼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걸 당연히 또 전문가한테 가져갔죠. 저도 그걸 봤는데 보통 이제 이런 진술조서는 그러니까 이제 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의 완결성 때문에 이제 그 간인을 찍어갖고 앞장 뒷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지문이라든가 아니죠 지장이라는 게 이제 2번이나 3번 찍혔다고 하면 그건 문서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송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관의 송치를 받을 때 이 서류를 보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지장이 찍힌 상태에서 그 위에다 또 하나 뭐 했는데 그럼 뭐가 원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는 거의 뭉개진 상태고 그게 위인지 어기 아래인지 원본을 봐야 되겠는데 원본은 지금 있지도 않고 확인 못 하겠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진술한 사람 교감 선생님이 찍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찍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서상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거죠. 이런 예도 있습니까? 이런 예는 있으면은 이제 징계를 받죠. 징계 사유입니까?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니 문서에 흠결이 있는 거잖아요. 흠결이란 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성한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 상관한테 보고했다. 아니면 자기 윗선인 검사한테 보고했다. 라고 하면 검사한테 소리 뿌려질 정도의 흠결이죠. 엄청나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흠결이죠. 근데 효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 효력은 재판부에서 판결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이게 문제 제기를 하죠. 이거는 일치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에서 배제돼야 된다. 라고 했을 정도까지죠.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지문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진짜로 이 피조사자가 찍은 건지 그 정도까지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문이 2번 찍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한 번 찍혀야죠. 한 번 찍고 뭐 좀 너무 희미해서 다시 한 번 더 찍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사유를 쓰죠. 왜 X 하나 거기에 그 뭐 이렇게 찍은 사람이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럼 그게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출력하는 거니까 다시 파쇄하고 해죠. 보통 그렇게 하죠. 조서도 저렇게 형식적으로도 이상해요, 외관상. 저기 참고인 진술 조서가 이상하다는 건데 네. 조서가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고 저렇게 이상한 게 그 중에 얼마나 되는 앞뒤 커버 그리고 맨 뒤에 그냥 형식적인 거 빼면 5장의 실제 내용은 아마 5장 정도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니까 그 말씀도 배 프로파일님이 하셨는데 조사받은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네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한 40분 1시간 분량인데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이상이 있는 건가요? 5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4개가 그러니까 앞에 커버만 하나 찍혀 있고요. 커버를 제외하고는 다 이상하다는 다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다른 조서들 선원들이 찍거나 모든 조서에는 다 하나 찍혀 있어요. 유일해요. 교감 선생님만. 또 이상한 거는 이제 또 이상한 건데 이제 인주가 접힌 상단에 위에 찍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님하고 계속 의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엔 지금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밑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근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걸 왜냐하면
이용한다면 뒷장에 백지에 또 반쪽짜리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거꾸로 돌려서 여기다 세로 인쇄해서 그래놓고 위에다 다시 짙게 지장을 찍어서 이렇게 위쪽 문서와 다시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뒤쪽은 화이트나 이런 걸로 지우고 어차피 이 문서가 제출될 때 앞장만 스캔하니까 이렇게 전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경찰 그 생활할 때나 이럴 때 흔히 말하는 뭐 야료죠, 야료. 야료인데 예전에 이제 뭐 그냥 약간 그 조작은 아닌데 약간 좀 할 때 위에 거를 이렇게 좀 뒤집어 갖고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처음 보네요.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게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그냥 지장을 찍을 때 어차피 반쪽밖에 안 찍히고 그걸 누구 확인 안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걸 돌려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위에다 인쇄를 해갖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뒷장이 남잖아요. 그 납장은 남는 거예요. 어차피 뭐 화이트가나 아니면 다른 거 지워갖고 위만 복사하면 되니까 밑에는 뭐 원본은 이제 뭐 고의로 파쇄를 한다는 건 참 얘기만 들었어요. 이렇게 파쇄를 해갖고 하면은 원본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그냥 어디 커피나 엎질렀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이게 그렇게 됐다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 거친 게 아니냐. 진술서 뒤에 있는데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진 거예요. 핵심은. 네, 인터뷰 하나 더 있는데 이 조서에 대해서 종합 의견을 하나. 검사가 봤는데 검사가 딱 봤는데 자기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해서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교관선생이 돌아가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했겠죠. 재판관한테. 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흠결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 판사한테 물었겠죠. 증거 능력이 받아주십사라고 읍소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무사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되돌릴 방법은 없다면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황상, 그러니까 정황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고 수사인 검사인 나를 믿고 그리고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읍소를 해갖고 증거가 이런 식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어떤 진술서를 가지고 거짓말 여부가 논란이 되는 심각한 첨예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판사도 이거를 다시 써 아니면 이건 못 받아들이라고 했을 거래요, 분명히.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죠. 있겠죠. 아마 상황 그게 맞을 거예요. 의문은 있지만 안 주겠죠.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패터슨을 이태원 사람 패터슨을 왜 출국 금지 안 시켰냐? 몰랐는데? 라고 하면 그래서 검사를 고소하잖아요. 그럼 무혐의 처분 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원본 주십시오 했는데 원본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럴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불법이나 처벌 규정. 그렇죠.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을 테니. 고의성이 없다고 감찰관들이 그렇게 조사를 할 테니까. 원본을 확인할 방법은 잊어버렸다고 하면 없다. 네. 이게 이제 결론인 것이고. 원본을 되게 입수하고 싶었어요. 뒷면을 보고 싶어서. 침수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를 말했단 말이죠. 교감 선생님이. 그러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물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부터 이 얘기를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진서에. 예. 왜 없어요? 그 지장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 자필 진술서와 이 진술 조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필 조서를 보면, 진술서를 보면 한 번 찍었어요. 반쪽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 진술 조서는 계속 두 개씩 지장이 남아 있거든요. 이상하다. 예, 그게 차이가 있고요. 자필 진술서 보면 친필로 이렇게 쓰셨어요. 샤워하고 8시 30분에 이제 샤워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샤워하고 있던 중 커브 도는 느낌이 나고 계속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고가 샤워할 때부터 배가 이상했다. 이렇게 이상했다라고 썼는데. 써놨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샤워를 마친 다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샤워를 마친 다음 커브를 도는 것처럼 몸이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내가 오탄 가봤는데 또 나와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즈음 배가 그을면서 선내 방송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정부 논리하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정부 발표는 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거든요. 정부는 그래요, 발표가. 그런데 교감 선생님 말씀 샤워 중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됐으면 배가 넘어가기 전에도 이상했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 어선 선장님께 굳이 어선 그러지 일반 어선 선장님께 부탁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봤다고 기록. 그리고 1, 2, 3장 언급도 없어요. 그거는 항공선을. 아주 자연스러운 문답으로 나오려면 네. 어선 선장님께 부탁하여 뭐 이렇게 먼저 나오고 어떤 배였나요?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였다라고 답이 나오죠. 근데 바로 답으로 일반 어선 선장님께 부탁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냥 어선이라고 하죠. 어선 타고 나왔다고. 근데 조서에 일반 어선을 굳이 타고 왔다고 말한 것은 관공선을 타고 왔다는 걸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걸 타고 1, 2, 3정으로 갔다는 걸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걸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 배 선장님께 부탁해서 사고 현장에 갔나요? 이런 물음 없습니다. 네. 굉장히 부실한 조서예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 더 많이 자세히 했는데 감독님 의식처럼 이 조서가 만져지거나 조작되거나 바꿔치기가 됐거나 일부가 내용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배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일반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냐 네. 이런 물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대목이 이 진술서에 남아있지도 않고 예. 그 안타깝게도 지금 교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예. 그 사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교감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인텐션에 꼭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이거든요. 그 전에 네. 우리 모든 언론이 달려가서 인터뷰했겠죠. 모든 네. 언론이. 당연히 가장 신뢰할 만한 인터뷰 혹은 무조건 인터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단원고 쪽의 총책임자니까 탔던.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결론은 이 중요 참고인이었던 교감 선생님이 이 변침 이전에 배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샤워실부터. 그리고 구체적 침수 정보도 들으셨을 텐데 이게 만약에 언론에 접촉해서 널리 알려졌다면 저는 이건 확신하는데요. 세월호 침몰 원인 이 수사 방향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타 실수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 감독의 주장은 지금이라도 배에 언제부터 물이 찼는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 오늘은 침수 그리고 교감 선생님의 행적과 관련된 동선과 관련된 얘기에 집중됐지만 오늘 이 얘기가 지난번에 김 감독님이 가설로 세웠던 앵커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얘기가 축적되면서요. 하나의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언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린 7시에 뭔가 부딪혔고 물이 새기 시작했고 그 상태로 오다가 이 물이 새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한 배를 어떤 오더에 의해서 누군가 지시가 내려졌다면 그때 앵커를 동원해서 이 배를 침수시키지 않았나, 지그재그와 함께 침몰시키지 않았나? 네, 침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생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거 종합해서 다루겠습니다. 프로젝트 부 펀딩도 이제 끝나갑니다. 혹시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